18회 주택가이사 보시험 기출문제 풀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회 주택가이사 보시험 공동주택 시설개론 과목은 구조 쪽에서 상당한 난이도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문제가 건축 표준 시방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가지고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건축 구조 설계 기준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시방서 내용이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 18회를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또 시설개론은 다른 유형으로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이거하고 관련된 다른 부분을 학습을 하는 것이지 이 분야는 열심히 공부해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비교하시기 위해서는 18회 시험하고 17회 시험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유형이 완전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및 기초공사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시방서 내용 부분 가지고 다 다뤘는데 그것도 옳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옳은 거 내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1번에 기초 콘크리트 말뚝 운반이나 말뚝에 손상된 말뚝은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죠. 장애로 반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2번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주거 이염은 필히 맞댄 이염으로 한다. 보통 이 주거는 기본적인 것이 겹침 이염으로 그냥 처리를 해줍니다. 주철근 이염은 겹침 이염. 상호 철근을 이렇게 겹쳐서 보통 해주는 걸 겹침 이염이라고 합니다. 겹침 이염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강제 말뚝은 현장 이염은 용접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보통 말뚝은 원칙상은 이염을 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강제 말뚝이니까 용접 이염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잡석은 기본적으로 막 생긴 돌을 우리가 세워서 보통 우리가 다지게 되죠. 근데 돌을 세워서 다지다 보니까 공극이 나죠. 그 공극을 채워주는 걸 보통 사춤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춤을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틈새를 메울 필요가 없다, 채울 필요가 없다 해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5번 미창 콘크리트는 설계 도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최소 15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2번 철근 공사의 가능성을 옳은 것을 해놨죠. 그래서 작년에 난이도가 시방서를 내면서도 옳은 것을 많이 좀 낸 유형입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벽철근 공사에 사용되는 간격제는 스페이스죠. 스페이스. 간격제는 사전에 담당 승인을 받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담당원의 승인이란 문장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맞는 문장입니다. 시방서 기준이. 그래서 프라시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상온에서 철근 가공 일반적으로 열강 가공이죠. 이것은 상온 가공, 냉각 가공을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죠. 그래서 열강 가공은 열을 가해서 가공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보통 저겁니다. 28mm 이상의 철근을 우리가 가열 가공을, 열강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호에 사용하는 스트럽의 가공, 스트럽은 늑건입니다. 늑건이 스트럽에 보통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철근을 용접 이염하는 경우 용접부의 강도는 철근 설계 기준 강도에 보통 용접 이염을 하든 기계적 이염을 하든 원래 설계 기준 항복 강도 보통 설계 기준 항복보다 보통 100% 이상 오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125% 정도 해서 특별히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용접 이염이나 기계적 이염이나 둘 다 동일하게 125% 이상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용접 철망이 이염은 일직선상에 모두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되죠.
보통 여러분들 이염은 한 곳에서 다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약해지니까 이염이라는 것은 단점이지 장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산해 주는 것이 기본으로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블록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속빈 콘크리트 블록은 기본 블록 치수가 보통 기본형이 390, 길이가 390이고 높이가 190입니다. 그리고 폭은 틀려집니다. 너비는 각각 틀려지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2번 보강 블록용 철망은 샵 8번에서 10번 샵 표시가 철선의 표시입니다. 샵이 철선 표시고 번호가 샵 8번에서 10번 해놨죠. 그러면 샵이 철선을 나타내는 기호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보통 철선은 이 수치가 커지면 가늘어지고요. 수치가 작아지면 굵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철근은 수치가 커지면 철근 직경이 크지만 이 철선은 다릅니다. 보시고 가스는 용접한 걸 쓰죠. 그래서 2번이 다른 말로 하면 용접 철망 개념이 되죠. 와이어 메쉬 개념이 됩니다. 와이어 메쉬. 그래서 그 개념을 사용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방세 규정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샵 10번을 보통 씁니다. 별도의 규정하지 않으면 8번보다는 10번을 쓰고 있습니다. 10번 형태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하루 쌓기 높이는 1.5m를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벽돌 쌓기도 최대 1.5m 이내고, 그래서 기본 1.5m로 잡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자, 그라우트를 채워준 사춤은 빈 공간을 이런 철근 보강된 공동부를 채워줘야 되죠. 이게 사춤인데, 사춤은 상켜 정도로 해주죠. 상켜. 근데 하루 작업을 종료할 때 사춤을 하고 오늘 종료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종료할 때는 철근을 중앙센터에다 고정시켜 가지고 안에 이제 채워줬을 거 아닙니까? 이제 채워 놨어요. 근데 종료할 때 블록 상단에서 아래로 50mm 위치까지 채워줘야 됩니다. 나중에 다음 날 여기서 채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시공 줄눈 조인트를 블록 속에 두기 위해서 블록 상단에서 끝나면 안 되고 50mm 아래에 두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방 블록은 도면이나 공사 시방세 정항을 쓸 때는 좌우벽에 400mm, 40cm 정도 물려주는데 보통 최소 기준은 200mm 이상이었습니다. 최소는 200mm 이상, 20cm 이상 하되, 그럼 블록조하고 벽돌조하고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벽돌조는 최소가 10cm고 보통 20cm 이상 물려주면 되는데, 블록조는 공동부가 있기 때문에 좌우벽에 물리는 게 벽돌의 2배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미장공사의 단열 모르타르 발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일반적으로 이제 옛날 단열재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좀 거의 단열재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보통 옛날에 아파트에 저겁니다. 난방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온수 온도를 설치할 때 그 밑에다가 단열 모르타르를 많이 썼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 실제적인 최근에는 직접 단열재를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1번에 보강제로 사용하는 유리섬유는 내알칼리 처리된 제품이, 왜냐하면 모르타르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pH가 12에서 13이 알칼리잖아요. 그래서 내알칼리 처리된 제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벌 발음은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mm 이하 두께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고, 보양기호는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7일 이상 자연건조입니다. 인공건조가 아니고 자연건조가 기본 됐고 있고, 재료의 저장은 바닥에서 150mm 이상 띄어서 수분이 젖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시멘트 저장 창고의 개념은 바닥에서 30cm 띄워서 마룻바닥에 저장하라 했고요. 이거는 150mm 이상 15cm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붕의 바탕 단열층으로 촉을 발음할 경우는 신축 주로돼. 특히 지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보통 여름이나 겨울은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축에 대한 줄눈을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5번 시멘트 액체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漆기 올린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 풀이죠. 바르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漆기 올린 발라주시면 돼. 항상 이런 겹침의 기본은 방수에서 100mm가 기본입니다. 100mm를 항상 기본으로 잡고 있다. 그러면 아스팔트 펠트와 루핑에서 겹치는 것도 100mm 기본이고 모르시면 100mm가 기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한랭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 방동제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방동제는 나중에 주의하실 것이 철근에 부식을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철근 그런 데서는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 단축에서 경하를 촉진 목적이니까 경하를 촉진한다. 그건 경하 촉진제입니다. 그런데 이 지수제 해놨죠. 경하 촉진제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 강도를 측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5번에 바탕 균열 충전을 목적으로 KSF 4910에 따른 신용제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 KSF 4910을 쓰기 싫으니까요. 찾아보기 싫으니까 그냥 그 문장 그대로 쓴 겁니다. 이분들도 이 시방서를 어디서 들고 오기가 그 찾아가 들고 오기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넘버 번호를 시방서 번호를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 시방서 번호가 나오면 거의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적설하중은 구조물에 위치한 지역의 기상 조건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울릉도나 대관령 이런 데가 적설하중을 가장 크게 봐주고 있죠. 그리고 강원도라고 해서 춘천은 서울하고 동일합니다. 많이 봐주지 않습니다. 춘천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하라중은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건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변동폭이 큽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적재하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지진하중 건물의 지붕 형상, 경사 등에 의한 우리가 지진하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걸 알겠죠. 건물의 중량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평 진도와 같은 이런 계수하고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속도라든지 우리가 이런 지진 계수 같은 응답 계수나 이런 게 영향을 받는 것이지 바로 건물의 지붕 형상이나 경사하고 지진 하중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붕 형상 이런 거 받는 것은 적설하중이죠. 적설하중이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건축 구조 설계 기준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이 하중 부분을 건축 구조 설계 기준에서 따왔기 때문에 올해 준비는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문제집 우리가 푸는 데서 제가 거기 했는데 그래서 문제집 풀 때 그 1장 총론 파트에서 골조 부분, 구조 부분이 그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봐두시고, 그 다음 7번 문제,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콘크리트 포함된 염화 물량은 이 염화 물량이 연분원 같은 물량들이 많으면 철근에 부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적어야 돼요. 그래서 0.30 킬로그램 이하야 되죠. 그래서 1세제곱미터당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시멘트 저장 시 시멘트를 쌓아올린 포대는 13포대. 자, 보통 단기 저장을 기준 잡죠. 단기 저장을 기준 잡아서 13포대 이하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장기 저장은 7포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외기온도 25도씨 이상일 때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 시간은 기본적으로
90분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25도씨 미만일 때는 120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120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콘크리트 타설 이어미치 보의 경우는 구조 내력을 고려해서 스팬의 단부가 아니고 중앙부 부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부는 전단력이 크죠. 중앙부 부분이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입니다.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콘크리트 품질 관리 및 검사 방법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그래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 품질 검사법으로는 슬럼프 검사. 슬럼프 검사가 바로 콘크리트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이 슬럼프 검사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구조체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은 자 보통 타설 공구마다 하고 타설 일마다 합니다. 공구가 크면 많이 쳐야 돼요. 그럼 날마다 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많은 양을 치겠다 이겁니다. 하루에 500이나 600을 치면 한 번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타설량 123제곱미터, 입방미터 120누배당 한 번씩 우리가 1회당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50에서 수치를 장난친 겁니다. 시방서 내용은 수치를 장난칠 수가 있는 겁니다. 법령이나 이런 부분은 수치 장난이 들어간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5번에 보시면 조금 주의해서 봐두시고 코어 공시지 압축 강도 시험과 3개 이상의 평균값이 설계 기준 강도의 85%도 되는 학교로 봐주는데 그중 하나가 75%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하고 같습니다. 세계 평균 내가 평균 60점이잖아요. 40점 미달 까락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평균 85점이고 까락이 75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 철골 구조 용접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다음에서 모두 고르세요. 용접 자세는 가능한 회전직을 이용해서 아래 보기나 수평 자세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용접 부위에 대한 코킹은 허용되지 않죠. 허용하면 안 됩니다. 용접 부위에 코킹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용접은 전기리에서 유관 검사를 수행을 보통 우리가 해주고 유관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부 이런 저런 게 있죠. 초음파 탐상법이나 방사선 투과법에서 세부적인 것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리얼에 보시면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아크 발생은. 그래서 않도록 한다 해서 틀리겠고. 그래서 요거는 옳은 것은 기역 디귿이 맞고 니은 디귿이 틀린 거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고르시면 안 돼. 틀린 것도 니은하고 리얼 있는 걸 고르시면 안 되고 이런 거는 특히 주의하셔야 돼. 고를 때는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지 틀린 걸 고르라고 했는지 정확히 보고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10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성 및 내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구조물 또는 부재가 사용기간 중 충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중을 받을 때 사용성 내구성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사용성 검토는 균열이나 처진 피로 영향들을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장기간 하중을 많이 가면 처질 수도 있죠. 균열이나 이런 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보호 슬랩의 피로는 자 보호 슬랩은 수평부재잖아. 수평부재는 희죠. 힘을 받아요. 그리고 수평부재가 전단력을 받죠. 그래서 힘이나 전단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죠. 수평부재는 힘 및 전단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고요. 압축부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나 슬래브는 수평부재이기 때문에 힘이나 전단에 대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둥이나 벽과 같은 수직부재가 압축에 대한 것이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수직하고 수평은 틀리다. 자, 우리가 사람이 서 있을 때 다리가 관절이 압축되죠. 휘거나 전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립니다. 수평부재하고 수직부재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1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법을 해놨습니다. 타일 공법인데
붙임용 모르타를 바탕면에 도포한 전동 공구를 이용해서 타일에 진동을 주어서 이제 하는 것은 이것은 동시 줄눈 붙임, 밀착 붙임 공법이죠. 그래서 일반 압착 붙이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량 압착 붙이기는 이것이 계량 압착 붙임 공법이죠. 타일 뒷면에도 모르타를 바르고 바탕면에도 모르타를 발라가고 나무로 이렇게 옛날엔 나무로 했는데 나무 망치로 했고요. 지금은 고무망치로 두들깁니다. 그러면 보통 바탕면에 바로 고무망치로 타일을 두들겨서 압착시키는 압착공법이고, 그래서 이것은 밀착 붙임 공법, 다른 말로 동시 줄눈 붙이기 공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에 그레진 가스켓은 염화 비닐 등으로 압출성에 의해서 제조된 유리 끼움용 부자재이죠. 그리고 그래서 가스켓이 바로 뭔가 하면 유리를 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스켓입니다. 가스켓 정형 제품입니다. 그리고 로이유리라는 것은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가 로이유리입니다. 그래서 이 금속 마은으로 코팅해서 적외선을 갖다가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름철용이 적외선을 반사시켜서 실내가 데워지지 않도록 하는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가 로이유리고요. 그래서 여력역에서 파손 방지하는 배강도 유리가 아니죠. 배강도 유리는 강화 유리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형태로서 이제 보통 강도를 세게 해준 유리죠. 그것이 배강도 유리. 그건 틀리죠. 보통 강화 유리 같은 개념들이 배강도 유리보다 좀 더 나은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뒤에가 틀렸죠. 그 다음 봐두시고 그 다음에 13번에 방수층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아스팔트 방수층 있었죠. 그리고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이 있고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이 있고 그 다음에 도막 방수층이 있었죠. 근데 1번에서 4번까지가 전부 다 멤브레인 방수법에 해당이 되죠. 멤브레인 방수법에 해당이 됩니다.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에 해당이 되죠. 피막 방수.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오일 스테인 방수층은 없죠. 원래 스테인이라는 것은 저것이 스테인입니다. 착색제입니다. 착색 색깔 넣는 거. 그럼 나무 바탕 같은데 우리가 바니쉬를 칠하기 앞서서 스테인을 착색제를 씁니다. 그러면 수성 스테인이 있고 오일 스테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고 그이네 오일 스테인이 착색제입니다. 나무 바탕에 칠하는 겁니다. 나무 바탕에 색깔을 넣어주는 것이 보통 착색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봐두고 그 다음에 14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1번 주철근은 표준 갈고리는 180도와 90도 갈고리가 있습니다. 90도. 그래서 보통 주철근하고 갈고리가 틀려져요. 이 띠철근이나 늑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주철근은 표준 갈고리가 180도 갈고리하고 90도 갈고리가 있고요. 띠철근 늑근은 갈고리 두는데 이거는 90도하고 135도가 표준 갈고리입니다. 보통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거 주철근 180도 갈고리 많이 쓰고요. 띠철근 늑근은 90도 갈고리 형태를 많이 씁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은 옳고요. 그 다음에 2번 흙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보의 최소 피복 두께는 40mm죠. 자, 이거는 바닥판이죠. 바닥판 두께가 20mm 얇게 가는 거고요. 보는요. 기둥보는 40mm가 기준입니다. 40mm. 자, 그리고 3번에 사각형 띠철근으로 둘러싼 기둥의 최소 철근 개수는 4개입니다. 최소 4개가 있어야지 띠철근이 설치가 됩니다. 후퍼근이 됩니다. 근데 원형 기둥은 나선 철근을 감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6개. 원형 기둥이나 다각형 기둥의 최소 개수는 6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원주 공시체 파이 100 곱하기 200mm를 사용하는 경우 강도 보정 계수는 0.97에 해당이 됩니다. 0.82에 가고 여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리고 5번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을 보통 이형 철근을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원형 철근은 사실 이거죠. 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형 철근은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형 철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철골 구조의 도장 및 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도장공사에서 해줬던 거를 수업을 잘 들으신 분은 맞출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도료의 배합 비율은 제가 질량비라고 했습니다. 질량, 용적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질량과 용적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질량비나 용적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비 가지고 용적비로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도료하면 항상 기억하실 것은 질량비라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벽돌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한중 시공시 쌓을 때 조적체의 건조 상태여야 된다. 한중은 추울 때 공사하는 게 한중이잖아요. 그래서 건조 상태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로줄눈이 모르타르 벽돌 마구에 충분히 발라 쌓아 주시면 돼요. 세로줄눈은 채워 넣는 개념이 아니에요. 벽돌 마구리 면에 발라서 하는 개념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기초 쌓기에서 기초 벽돌 밑에 내는 벽 두께의 2배 정도, 안전을 위해서 쉽게 이겁니다. 2배 정도, 사람도 발목 수치하고 발바닥 크기가 거의 같으면 안 돼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2배. 1.5배에 관련된 그 시험 낸 것은 제가 했습니다. 옛날에 테두리보의 춤이야. 테두리 춤은 테두리보, 내력벽, 내력벽 두께의 보통 1.5배 이상의 춤을 가져야 돼. 거기서 1.5배고, 여기서는 2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틀리게 했고, 그리고 보강벽돌에서 종근은 세로근을 종근이라고 합니다. 세로근을 종근이라고 합니다. 기초까지 정착되어 콘크리트 타설 전에 미리 배건을 해서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강벽돌사 1일 쌓기 높이는 1.5m로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면 보강벽돌이나 블록이나 다 기준 같습니다. 일반 벽돌 쌓기는 1.5m 기준입니다. 그리고 17번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목재면의 바탕 만들기 위해서 목재의 연마는 바탕의 연마와 도막 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철제면의 바탕 만들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전후는 많이 바꿉니다. 전후. 그래서 전과 후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하실 것이 전입니다. 그래서 농막이 도련도 조립하기 전 이렇게 됩니다. 전후가 나오면 주의하십시오. 살짝 바꿉니다. 자, 그리고 플라스틱면은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시켜야 되고 5도 이하에서는 수성도료 공사는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온시는 수성은 희석제가 물이 되다 보니까 5도 이하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8번 창호의 종류 중 개폐 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이죠. 개폐 방식은 자, 문을 열고 닫았느냐 또는 밀었느냐, 미석이야 미닫이야 이런 것이 개폐 방식이죠. 그래서 자재문은 안팎으로 개폐되는 여닫이문을 자재문이라고 해요. 여닫이는 여닫이인데 열고 닫았죠. 근데 안팎으로 다 보통 일반 여닫이 한쪽으로만 열리는데 안팎으로 개폐 여닫이문을 우리가 자재문이었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9번 건축 표준 품셈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에 이형철근의 할정률은 3%였죠. 3%. 원형철근은 5%고 이형철근은 3%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비닐 타일의 할정률은 5%고 보통 저겁니다. 흙을 구워서 만든 있죠. 독이나 자기 이런 거, 이런 석기 이런 형태 흙을 구워서 만든 모자이크 타일 이런 거는 3%고 비닐 타일, 리노리움 타일 같은 비닐 타일 이런 것은 5%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한번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공구나 시험용 개척기구들의 공구 손료는 인력품의 3%까지 계산을 해 주시고,
20층 이하의 건물의 할증률은 5%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0번 길이 15m, 높이 3m, 내벽을 바람 두께 20mm로 모르타를 미장할 때 재료의 할증률을 포함된 시멘트와 모래의 양은 얼마인가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체 미장량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미장 얼마나 칠할 것인지. 그러면 길이에다가 길이 기준에다가 거기 높이하고 바람 두께를 계산한 미장량이 나올 겁니다. 미장량을 먼저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미장량을. 그러면 15m 길이 메다로 환산해죠. 곱하기 높이 3m 곱하기 바람 두께가 20mm니까 이것을 메다로 환산해 주는 게 중요해. 메다. 그러면 여러분이 10mm가 1cm예요. 그럼 20mm 2cm잖아요. 100cm가 1m가 되니까 0.0이에요. 이걸 자 0.02m가 되죠. 그래야지 전체 자 얼마나 발랐느냐 나오죠. 미장량이 전체 양이 나오죠. 그러면 이걸 곱하면 9세제곱미터가 나오죠. 그래서 미장량이 9가 아니고 0.0이니까 0.9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0.9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미장량이. 일단 미장량을 계산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된다. 근데 그 밑에 품셈표를 보면 이걸 갖다 그냥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구해야 돼요. 시험의 목적은 이걸만 미장량만 잘 구하면 그냥 답은 그대로 계산하는 거죠. 0.9 세제곱미터에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멘트의 양을 구하라. 그럼 시멘트가 거기 보다시피 510kg이잖아. 그냥 510만 바로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곱해서 계산하면 돼요. 품셈표를 주어지면 그냥 곱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곱해 뿌리면 됩니다. 품셈표 주. 품셈표 나오면 양에다 그냥 바로 곱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은 이게 포인트예요. 이 양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러면 모래양도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0.9에다가 곱하기 1.1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곱해서 구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이 이거죠.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다. 양을 계산만 하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조 파트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해서 설비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